옛날 정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곳이었습니다. 종로 시전에는 비단장수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남대문 밖 장터에는 팔도에서 올라온 물산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재물이 곧 힘이 되고 돈줄을 쥔 자가 양반 못지않은 행세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글만 읽어서는 입에 풀칠도 못한다. 이런 말이 남산골 선비들 사이에서 한숨처럼 번지던 그 무렵, 과거 시험장 앞마당에서 또 한 번 고배를 마신 사내가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나태주, 올해로 28이었습니다. 한때는 이름만 대면 고개를 끄덕이던 명문가의 장손이었으나 아버지가 세상을 뜬 뒤 가세는 기울대로 기울었지요. 남은 것이라곤 허물어져 가는 기와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에게는 남다른 구석이 하나 있었지요. 사서삼경을 펼치면 한 장도 넘기기 전에 꾸벅꾸벅 졸던 태주가 마이서나 골동품 서적처럼 세상 물건의 이치를 다룬 책에는 밤을 새울 만큼 빠져들곤 했습니다. 시전거리에만 나서면 두 눈이 등불처럼 빛나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깨진 사기 그릇에서 고려청자의 빛깔을 읽어내고 먼지 쌓인 붓 한 자루에서 명필의 손때를 알아보는 재주가 있었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벌써 4번째 낙방이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엽전 한 입조차 없었지요. 그러나 태주의 눈만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텅 빈 주머니를 털며 집에 돌아온 태주를 맞이한 것은 병약한 어머니의 기침 소리와 어린 동생들의 배고픈 눈빛이었습니다. 태주야, 이번에는 어찌 되었느냐? 어머니의 물음에 태주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지요. 고개를 숙인 태주의 귀에 대문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들어왔습니다. 나태주, 나와 보시오. 대체 언제 나한테 진 빚을 다 갚을 셈이요. 한양에서 이름난 고리대금업자 김덕구였습니다. 덕구는 남이 불행을 밟고 올라서는 것을 밥 먹듯이 해온 자였지요. 태준의 집문서를 손에 넣으려 벼르고 있던 터라 그 목소리에는 도끼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덕구의 호통에 쫓기듯 뒷골목으로 빠져나온 태준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 몰락한 양반가 앞에 다다랐지요. 대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그 밑에는 검고 투박한 돌덩이 하나가 고임돌로 괴어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돌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주의 발걸음이 그 앞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태주는 쪼그려 앉아 돌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지요. 수십 년 묵은 때와 흙먼지 사이로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은은한 광채가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그저 돌이 아니요. 태주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돌의 결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흙먼지 아래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태주의 눈만은 또렷이 보고 있었지요.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 안을 향해 공손히 소리쳤습니다. 안에 계십니까, 주인 어른? 이윽고 허름한 도포 차림의 주인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내밀었지요. 태주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문이 한쪽으로 기울어 위태로워 보입니다. 소인이 마침 튼튼한 나무 토막이 있으니 바꿔드리겠습니다. 대신 밑에 괴어놓은 저 돌덩이를 소인에게 넘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인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요. 저런 볼품없는 돌이 탐이 나다니. 마음대로 가져가게. 태주는 연신 고맙다며 허리를 숙인 뒤 품속에 돌을 소중히 안았습니다. 무겁고 투박한 돌덩이를 보물이라도 되는 듯 꼭 껴안은 태주의 모습에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문을 닫았지요. 그날 밤부터 태주는 잠을 잊었습니다.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기름과 숯가루를 섞어 돌의 표면을 한 겹 한 겹 정성스레 닦아 나갔지요. 손끝이 갈라지고 손톱 밑에
피가 맺혀도 태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째 되던 새벽, 마지막 한 겹의 때가 벗겨지는 순간 태주의 두 눈이 크게 떠졌지요. 호롱불 아래 드러난 것은 먹빛보다 깊고 밤하늘보다 고운 빛깔의 별이었습니다. 내 귀퉁이에는 용 한 쌍이 구름을 타고 노니는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벼루의 결을 따라 손가락을 대면 비단결보다 매끄러운 감촉이 전해져 왔지요. 태주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역시 단계연이었구나. 단계연이란 청나라 황실에서나 쓴다는 천하제일의 벼루였지요. 조선 팔도를 뒤져도 구경하기 어려운 전설의 보물이 수십 년간 대문 및 고임돌로 짓밟혀 있었던 것입니다. 태주는 벼루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단계연을 비단 보자기에 곱게 싸서 품에 안고 한양북촌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정일품 대제학인 이대감의 저택이었지요. 이대감은 평생을 글과벗하며 살아온 인물로 천하의 명필이 쓸만한 벼루를 찾아 헤맨다는 소문이 한양에 자자했습니다. 하인의 안내를 받아 사랑채에 들어선 태주가 보자기를 풀자 이대감의 두 눈이 휘둥그레 커졌지요. 이것이 진정 단계연이란 말인가. 이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벼루의 용 문양을 어루만지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정신을 추스른 대감이 입을 열었지요. 허허, 내 살아생전 이런 보물을 볼 줄이야. 자네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은자 100냥이라도 아깝지 않네. 태주는 고개를 깊이 숙인 뒤 뜻밖의 청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은자는 사양하겠습니다. 대신 마구간에 있는 병든 말 한 필만 내려주십시오. 이대감은 의아한 눈으로 태주를 바라보았지요. 자네 정녕 그것이면 족한가? 그 말은 곧 죽게 될 놈일세. 족합니다. 대감마님. 태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감은 한참 동안 태주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껄껄 웃음을 터뜨렸지요. 좋아. 범상치 않은 눈을 가졌구먼. 데려가게. 태주는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뼈가 드러날 만큼 야윈 말 한 필이 축 늘어져 있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저 말이 내일이면 숨을 거두리라 수군거렸으나 태주는 말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나태주가 천하의 보물을 주고 죽어가는 말을 받아왔다더라. 남산골 선비들은 혀를 끌끌 찾고 장터 상인들은 배를 잡고 웃었지요. 김덕구 역시 이 소식을 듣고는 무릎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허허, 저런 멍청한 샌님을 봤나. 보물을 들고도 제 값을 못 받다니 내 저놈을 탈탈 털어먹으리. 덕구의 눈에 태주는 이제 겁줄 것 없는 호구나 다름없었지요. 허나 온 동네의 비웃음 속에서도 태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말의 갈비뼈 위로 손바닥을 천천히 얹고 가만히 숨결을 느꼈지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으나 심장은 또렷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놈은 병든 것이 아니야. 태주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말의 목덜미를 쓸어내렸지요. 남들 눈에는 송장이나 다름없는 짐승이었으나 태주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날부터 우물물에 소금을 풀어 말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서재에 꽂혀있던 낡은 마이서를 뒤적이다 읽은 적이 있었지요. 말이란 짐승은 풀과 물만으로는 기력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으며 몸속에 염기가 부족하면 뼈가 드러나도록 쇠약해진다는 대목이 태주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새벽마다 일어나 소금물을 정성껏 끓여 식힌 뒤 말의 입에 조심스레 흘려 넣었지요. 처음 사흘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는 죽은 말에 소금물까지 붓는다 하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닷새째 되던 아침, 말이 스스로 고개를 들어 물통에 코를 박았습니다. 일회째에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열흘째에는 마당을 느릿느릿 걸어 다니기 시작했지요. 보름이 지났을 때 마당의 선말의 모습은 딴 짐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갈기는 윤기가 흘렀고 다리에는 힘줄이 도드라지게 솟아올랐지요. 누가 보아도 하루의 천리를 달릴 만한 천하의 준마였습니다. 때마침 한양의 급보가 날아들었지요. 북쪽 국경으로 긴급한 소식을 전해야 하는 파발 역관이 빠른 말을 급히 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관은 준마의 소문을 듣고 태주를 찾아왔지요. 말의 늠름한 자태를 본 역관은 그 자리에서 두 눈이 휘둥그레 커졌습니다. 이런 명마가 어찌 남산골에 있단 말이오. 태주는 빙그레 웃으며 말고삐를 넘겨주었습니다. 역관은 준마를 받아들고 연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으면 좋겠소. 은자라면 넉넉히 쳐드리겠소. 태주는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은자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역관 어른께서 청나라를 오가시며 쓸모없이 남은 비단자투리가 있다면 그것을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관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천하의 준마를 내어주고 헝겊 조각을 달라 하다니. 허허, 참으로 별난 양반이시오. 역관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짐 보따리 속에서 형형색색의 비단 자투리 한 무더기를 꺼내어 태주에게 건넸습니다. 짐 싸면서 버리려던 것들이라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지요. 나태주가 이번에는 명마를 내주고 쓰레기를 받아왔다더라. 남산골 사람들은 또다시 한바탕 웃음보를 터뜨렸고 김덕구는 이를 전에 듣고 배를 잡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저 양반은 참으로 구제불능이로구먼. 평생 호구로 살다갈 팔자인가 보. 그러나 태주는 누구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알록달록한 비단자투리를 방 한가득 펼쳐놓고 바라보는 태주의 눈동자 속에는 이미 아무도 그려보지 못한 그림이 펼쳐지고 있었지요. 그 무렵 한양에는 청나라 문물에 대한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북경을 다녀온 사신들이 가져온 화려한 비단과 장신구가 양반과 교수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요. 특히 청나라 귀족 여인들이 즐겨 찬다는 장신구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한양의 내로라 하는 규방에서는 너도 나도 그와 비슷한 물건을 구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지요. 태주는 먼저 솜씨 좋은 친모를 수소문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비단 자투리를 내보이며 청나라 귀족풍의 조각보 놀이개와 안경집을 만들어 달라 부탁했지요. 친모는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으나 태주가 그려보인 밑그림을 보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런 물건은 난생 처음 보는 것이요. 참으로 기묘한 생각이로구먼. 열흘간의 작업 끝에 완성된 장신구들은 실로 눈부셨습니다. 알록달록한 청나라 비단으로 지은 놀이개는 조선의 것과는 전혀 다른 이국적인 빛깔을 뿜어냈고 조각보로 감싼 안경집은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화사한 무늬를 자랑했지요. 태주는 이 물건들을 종로시전이 아닌 북촌 양반과 안주인들이 드나드는 포목점 한 구석에 조용히 내놓았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지요. 이것이 청나라 귀족풍이란 말이오. 어디서 구한 것이오? 한 양반과 마님이 놀이개를 집어든 것을 시작으로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장신구라는 소문에 너도 나도 앞다투어 태주의 물건을 찾기 시작했지요. 남산골의 만년 낙방생이 한양규방의 유행을 이끄는 장본인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장신구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하늘을 찔렀습니다. 북촌 양반과 마님들은 물론이고 중인 부인들까지 태주의 물건을 찾기 시작했지요.
비단 자투리로 만든 장신구 하나가 쌀 한 가마 값에 팔려나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태주의 주머니에는 난생 처음으로 묵직한 은자가 쌓이기 시작했지요. 이 소식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덕구였지요. 덕구는 장부를 펼쳐놓고 이 사업의 수익을 대강 짐작해 본 뒤 두 눈의 탐욕의 불길을 활활 피워 올렸습니다. 저것이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구나. 저 멍청한 샌님 손에 두기엔 아깝지. 덕구는 곧바로 태주를 찾아갔지요. 나태주, 내 좋은 이야기가 있으니 한번 들어보시오. 덕구는 너그러운 척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만든 장신구 사업권과 남은 물건을 몽땅 나에게 넘기시오. 그 대신 내가 가진 서촌 땅 문서를 주겠소. 어떻소? 구한 조건 아니오. 덕구가 내민 문서에는 서촌 구석의 넓은 터가 적혀 있었지요. 그러나 그곳은 한양에서도 이름난 척박한 황무지였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곳이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지요. 덕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돈이 되는 사업을 빼앗고 쓸모없는 땅을 떠넘기는 완벽한 계략이라 여겼지요. 태주는 덕구가 내민 땅 문서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덕구는 조바심이 나는 듯 재촉했지요. 어서 결정하시오. 이런 기회가 또 오겠소. 장신구야 언제든 다시 만들면 되지만 땅은 한 번 놓치면 다시 잡지 못하는 법이요. 태주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덕구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지요. 글쎄 옳시다. 사업이라는 것이 본디 힘에 부치는 일이었소. 마침 덕구 어른께서 일이 나서 주시니 차라리 잘된 일이오. 태주는 못 이기는 척 장신구와 남은 비단 자투리, 거래처 목록까지 몽땅 덕구에게 넘기고 땅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덕구는 문서가 태주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입꼬리가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허허, 역시 글만 읽던 샌님은 장사 머리가 없단 말이지. 잘 생각했소. 덕구가 의기양양하게 돌아선 뒤 태주는 홀로 남아 땅 문서를 펼쳐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덕구 어른 고맙소. 태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요. 그 미소의 뜻을 아는 자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주가 쓸모없는 황무지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나태주가 이번에는 돈 되는 사업을 통째로 내주고 풀도 안 나는 빈 땅을 받았다더라. 남산골 사람들은 이제 태주를 비우는 것도 지겨워졌는지 안타까운 눈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태주의 어머니는 땅 문서를 보고 그만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주야, 내가 그토록 애써본 것을 어찌 이리 허무하게 날린단 말이냐. 어린 동생들마저 형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지요. 태주는 식구들을 안심시키려 했으나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다 한들 가족의 근심 앞에서는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지요. 한편 덕구는 태주에게서 빼앗은 장신구 사업에 즉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물건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지요. 덕구는 더 큰 이문을 남기려 값싼 천으로 모조품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화를 불렀지요. 싸구려 모조품이 시장에 쏟아지자 본래의 희소한 가치는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양반과 마님들은 이제 아무나 차고 다니는 물건이라며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장신구 사업이 무너지자 덕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에잇, 이까지 장신구 따위가 개수냐. 본전은 이미 건졌으니 손해볼 것은 없다. 허세를 부렸으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지요. 모조품을 찍어내느라 들인 돈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태주는 아무도 찾지 않는 서촌 황무지에 홀로 나가 묵묵히 말뚝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태주를 비웃지 않았지요.
비웃을 만한 값어치조차 없다고 여기는 듯 지나가는 사람들은 태주를 보고도 못 본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가락질보다 더 차가운 것은 무관심이었지요. 그러나 태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날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땅의 지세를 살폈지요.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물길은 어디로 흐르는지, 큰 길에서 이 턱까지 사람의 발걸음이 몇 걸음이나 되는지를 하나하나 재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주는 장터에서 우연히 조정관리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지요. 성상께서 백성들의 물류를 원활케 하기 위해 새로운 장터를 세우라 명하셨다더군. 그래, 서촌 쪽이 작은 길과 큰 길이 만나는 곳이라 가장 유력하다 하오. 태주의 귀가 번쩍 열렸지요. 그러나 태주의 얼굴에는 놀라움 대신 차분한 미소만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태주가 처음 땅 문서를 받아들었을 때 그 황무지를 택한 까닭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양의 길과 도성의 확장 방향, 큰 길의 흐름을 꿰뚫어 본 태주의 눈에는 그 척박한 터가 머지않아 한양에서 가장 번화한 자리로 변하리라는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었지요. 태주는 서촌터로 돌아가 다시 말뚝을 박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이듯 묵묵히 그리고 단단하게 박아 나갔지요. 그 무렵 덕구는 무너진 장신구 사업의 손해를 만회하려 새로운 수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태주가 서촌 황무지의 말뚝을 박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코웃음을 쳤지요. 허허, 저 샌님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구먼. 빈 땅에 말뚝을 박아서 뭐가 나온단 말이오. 덕구는 오히려 태주의 궁지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태준의 집에 남아있는 빚을 앞세워 기와집마저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지요. 나태주, 빚 갚을 기한이 코앞이오. 이번에는 봐줄 수 없소. 집 문서를 내놓든지 아니면 이 몸이 관가에 고하겠소. 덕구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태주의 멱살을 쥐듯 압박했습니다. 태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무리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한들 당장 내일 어머니와 동생들이 거리로 내몰릴 판이었습니다. 태주는 이를 악물고 밤새 궁리의 궁리를 거듭했지요.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태주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안고 북촌 이대감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사랑채에 들어선 태주는 대감 앞에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렸지요. 대감마님 염치 없는 줄 알면서도 일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이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이옵니다. 이 대감은 태주의 사정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대감은 이미 태주의 행보를 귀동냥으로 전해 듣고 있었지요. 죽어가던 말을 천하의 준마로 되살린 일도, 버려진 자투리 천으로 한양 규방의 유행을 이끈 일도 대감의 귀에 빠짐없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대감이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그때 벼루를 내게 건넬 적 은자 대신 병든 말을 택하는 것을 보고 이 늙은이는 알았네. 자네에게는 남다른 안목이 있다는 것을 말일세. 그 뒤로도 자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네. 대감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자네를 믿고 빚을 갚을 은자를 빌려주겠네. 대신 한 가지 약조를 하세. 훗날 자네가 뜻을 이루거든 그 재물로 어려운 백성을 돌보게나. 태주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대감마님의 은혜에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은자를 받아든 태주는 곧장 덕구를 찾아갔습니다. 덕구는 태주가 은자를 내미는 것을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 커졌지요. 이것을 어디서 구한 것이오? 빚은 이것으로 청산하겠소. 한 푼도 빠짐없이 갚았으니 이제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지 마시오. 태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덕구는 은자를 움켜쥐고도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요. 태주의 집을 삼킬 마지막 기회가 눈앞에서 물거품이 되어 버렸기에
때문이었습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난 태주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촌터를 지나며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허허벌판에 듬성듬성 박힌 말뚝들 사이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빈 땅이었지요. 그러나 태주는 그 바람 속에서 장차 이곳을 가득 메울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흥정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태주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반드시 해내겠다. 바람이 태주의 도포자락을 세차게 흔들었으나 태주의 두 발은 땅 위에 단단히 박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박아놓은 말뚝처럼 말이지요. 그로부터 한 달 뒤 한양도성의 조정의 공식 방이 내걸렸습니다. 서촌 일대에 대규모 시장을 세워 팔도의 물류를 원활케 하라. 방문을 읽은 백성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지요. 그런데 새 시장이 들어설 자리의 한복판, 그 노른자위 땅에 이미 말뚝이 빼곡히 박혀 있는 것을 본 관리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남산골 나태주라는 선비올시다. 소문은 한양 전체를 뒤흔들었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황무지가 하룻밤 사이에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땅 위에 여각과 상점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한양 사방에서 몰려드는 물산이 이 길목을 거쳐야만 새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에 태주의 여각은 문을 열기도 전부터 자릿세를 내겠다는 상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덕구는 뒤늦게 허겁지겁 태주를 찾아왔지요. 나태주, 그 땅을 나에게 되파시오. 값은 얼마든지 쳐주겠소. 덕구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주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지요. 덕구 어른, 이 땅은 팔 것이 아니오. 어른께서 쓸모없다 여겨 내게 넘겨주신 것 아니었소. 덕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건넨 땅이 황금이 되어 돌아온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돌아서는 덕구의 등 뒤로 태주의 나직한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처음 그 돌을 보았을 때부터 소인이 본 것은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물에는 저마다 숨겨진 값어치가 있는 법이지요. 그것을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를 뿐이었습니다. 덕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사라졌지요. 덕구의 몰락은 그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빠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신구 사업이 망한 뒤에도 덕구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지요. 서촌시장 주변의 땅을 하나라도 더 사들이려 무리한 빚을 끌어모았으나 이미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뒤였습니다. 빌린 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덕구는 가진 전 재산을 내놓고도 빚을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에잇, 이럴 수가. 내가 이 김덕구가 일이 될 줄이야. 한양에서 이름을 날리던 고리대금업자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덕구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조용히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덕구가 그동안 가난한 이들의 약점을 쥐고 빼앗았던 집 문서와 논밭 문서를 하나하나 찾아 나선 것이지요. 태주는 사업으로 번 은자를 아끼지 않고 풀어 그 문서들을 모두 되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본래의 주인들을 찾아가 문서를 돌려주었지요. 이것은 원래 어른의 것이요. 이제 마음 편히 사시오. 문서를 받아든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태주의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보다가 이내 눈물을 쏟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이대감과의 약조를 태주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지요. 재물로 어려운 백성을 돌보라던 그 말씀이 태주가 걸어온 모든 길에 이정표가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태주의 손에 비단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대감이 사람을 보내어 전한 것이었지요.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태주가 처음 대감에게 건넸던 바로 그 단계연이 놓여 있었습니다. 함께 딸려온 서찰에는 대감의 글씨가 단정하게 적혀 있었지요. 이 벼루에 참된 주인은
그 가치를 처음 알아본 자네일세. 늙은이가 잠시 빌려 쓴 것이니 이제 돌려주는 것이 도리이네. 태주는 벼루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한참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대문 밑에 고임돌로 짓밟혀 있던 그 검고 투박한 돌덩이가 떠올랐지요. 태주는 먹을 가라부 끝에 묻힌 뒤 벼루의 뒷면에 안목이라는 두 글자를 또박또박 새겨 넣었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과거 시험에 목매는 만년 낙방생이 아니었지요. 사람의 재능과 사물의 숨은 값어치를 누구보다 귀히 여기는 서촌의 거상으로 한양 백성들은 태주를 그리 불렀습니다. 번화한 서촌 시장통을 걸으며 태주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길바닥에 나뒹구는 녹슨 쇠붙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무심히 밟고 지나갔으나 태주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태주의 두 눈이 익숙한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눈뜬 장님은 보물을 발로 차고 깨어있는 자는 돌멩이에서 금맥을 본다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저마다 타고난 빛깔이 있지요. 그 빛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찮다 여기는 것 속에서 빛나는 가치를 찾아내는 힘. 그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보물보다 값진 안목이라 할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